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매년 1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였죠. 그런데 과연 이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무엇보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밸류업 지원 방안이 나오자 그동안 기대 심리로 크게 올랐던 코스피 보험업종과 금융업 지수가 동시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개혁할 수는 없겠습니다. 2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2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안전 문제가 있는데요. 대구 경북 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한 세상, 사람 냄새 듬뿍 나는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김새롬 의원입니다. 네, 김새롬 의원님.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다들 아시는 고향의 봄 노래를 시작해봤는데요. 노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세상맘사에서 그 고향과 정치를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고향 얘기? 네. 혹시 고향사랑 기부제 얘기? 맞습니다. 아, 우리 라디오 오늘에서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네, 오늘 암만 강요에도 지금 모자라지 않는, 부족하지 않은 고향 기부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고향은 보통 태어난 곳, 어릴 때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의미하는데요. 정치인에게 고향은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죠. 특히 선거철이 되면 아주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으면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 선대 고향, 처갑지 고향, 정말 대한민국 모든 곳이 고향이 되기도 맞아요. 합니다. 얼마 전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보여줬죠. 전국이 다 고향이던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안식처, 이름만 들어도 편안한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기도 한데 네. 고향사랑 기부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1년 시행을 해본 거잖아요. 네. 예. 자,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에 말 그대로 기부를 하는 건데요. 기부금을 주면은 그 기부금으로 뭐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을 하고 뭐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 주민등록장 등록된 지역 외에는 전국 어디든 일정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 인구 분포상 인구가 많은 대도시 시민들이 지방에 기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그 지역민들을 위한 자체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차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에 성공한 출향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과 연고 있는 분들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해 주시면 그 기부금을 지방 재정에 보태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구매해서 제공하는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예. 추가로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도 적용해주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자,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시행 1년, 작년,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여기서도 잠시 좀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예천군이 아주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맞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자, 지자체별로 모금 성적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예. 1등은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아, 그래요? 22억 4천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예. 그다음에 2위가 제주, 그다음에 전남 고흥, 전남 나주, 그다음에 경북 예천. 예천은 9억 7천만 원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전남 영광 등등등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10위권 내에 네. 전남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죠. 전남, 전북 많았고, 네. 제주, 경북 이 정도군요. 그러니까. 네. 예. 또 기부의 상위 10% 말고 하위 10곳의 지자체도 있는데요. 예. 부산 중구는 약 한 2,400만 원 정도고요. 뭐 인천 동구, 뭐 인천 중구, 부산 수영구, 그다음에 경기도 가천, 부산 연제구 뭐 이렇게 좀 광역시 위주, 그다음에 특별시 위주로 지금 예. 굉장히 많이 그 대도시 자체가 집계가 되어져 있고요. 예. 요 내용들을 봤을 때 쭉 제가 좀 더해 보니까 실적이 1년 만에 한 52만 5천여 건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건수고 무고백은 650억 2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에 대한 기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총 52만 5천여 명이 네. 기부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 정도가 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우리 북부 지역 있잖아요. 우리 경북. 네. 경북 북부 지역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경북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1년간 기부 건수가 6만 5천 건이 넘더라고요. 6만 5천 건이요. 네. 예, 경북 전체죠? 네, 경북 전체요. 예. 모금액은 한 90억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천군이 9억 7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았고요. 예. 이어서 안동시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6억 7,900만 원이고요. 예. 바로 뒤따라오는 곳이 경주입니다. 경주가 6억 4천만 원대고요. 뭐 그 다음에 상주, 포항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그에 반대로 또 울릉군이라든지 청송, 영양, 울진, 봉화는 기부 모금액이 한 1억에서 2억 원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있습니다. 예. 그 기부 건수 즉 뭐 기부금을 낸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안동시로 6천 명 이상이 참여해서 고향을 생각하는 애틋함은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기부 한 건당 평균 금액을 분석해 보면 경북도청이 약 25만 4천 원이고요. 울릉군이 21만 원, 뭐 고령군은 20만 원입니다.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는 1인당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 예.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 소득이 있는 분들 예. 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그대로 다 돌려받고 네. 세액 공제 받는 거고 네. 또 10만 원을 하면은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사실 혜택을 보는 거죠. 돌려받는. 예. 자,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답례품을 드립니다. 네. 30%까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100만 원을 하면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는. 예. 자,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마련하고 있죠. 네, 고향사랑 기부는 세액 공제도 받고 기부를 한다는 마음의 즐거움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답례품을 받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동생도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요. 네. 누나 하면서 경북이 찾아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떤데 난 여기가 좋아서 여기 이제 고향사랑 기부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안동은 뭐가 좋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답례품이 네, 뭐가 좋더라. 답례품을 사이트에 중요해요, 들어가면은 정말. 지자체마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이트를 보면서 나는 한우가 필요하면은 안동에 1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고 13만 원치 어차피 혜택을 보니까요. 그렇죠. 3만 원치 선물을 한우를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기부자를 붙잡기 위한 이색 답례품들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경상북도는 지역 1호 기부자인
탤런트 이정길 씨에게 아, 네, 기억납니다. 네, 예. 분정사기음 과거 문편병 도자기를 전달했습니다. 아, 도자기. 네. 예. 참고로 이정길 씨는 한경북도 청진의 고향이신데 경북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안동과 영주, 문경, 북부권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쌀, 한우, 전통주 인삼 등 지역 화폐를 증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눈에 띄는 답례품을 좀 얘기 드리면은 예. 경주시는 관광체험 및 숙박시설의 답례품을 제시하고 있고요. 안동시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 예. 그리고 경기 의정부는 현직 컬링 선수와 2시간짜리 컬링 경기 및 강습을 오. 답례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 얘기하면서 정말로 재밌었던 게 경남 의령은요. 벌초댕이 서비스를 합니다. 예, 예. 아, 이것도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경남 김해는 철의 제국 가야를 뜻해서 칼을 답례품으로 증정합니다. 칼을 네. 어떤 칼을 답례품으로 내놨는지 모르겠네. 칼도 종류가 많으니까. 네, 예. 그 답례품이 그 기부자의 정성에 대한 보답 의미도 있지만 이만큼 지역 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에도 기여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이게 다 이제 지방 재정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1년 시행해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아쉬운 점, 개선점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예를 들면은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홍보에 돈을 더 많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배보다 배꼽이 어마무시하게 더 큰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예. 제주자치도가 바로 단적인 예입니다. 홍보비로는 10억을 썼는데 모금 총액이 5억 6,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홍보비로 네. 10억이나 써요? 네, 10억을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네, 근데 기부된 금액이 5억 6천만 원에 불과해서 예. 제주도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허. 물론 시행 초기라서 홍보를 집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효율성도 당연히 고민해야 될 거는 분명합니다. 제주도가 이제 홍보비로 10억 썼는데 모금 총액이 아까 보니까 그 2위 전국 2위 차에서 18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맞네요. 예, 예. 예. 네, 요거는 처음에 초기에 예. 기사로 했던 거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네. 어쨌든 홍보비 네. 생각보다 많이 썼다. 네. 10억 제주 같은 경우 10억 썼는데 아까 우리 예천 같은 경우 9억 몇 천만 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9억 8천만 원. 네. 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었다. 네. 예. 그리고 기부금을 받아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지적이 많은데요. 일단 돈을 받아놓고 어디에 쓸지는 정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네. 기부해 주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정짓기가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예상 모금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기금 규모에 따라 사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사용처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경북 북부를 보면은 예천구는 첫 사용처로 원어민 영어 학습에 우선 3억 원 정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 영양구는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빨래를 세탁해주는 사업에 이 부분 일정 부분 쓸 예정이고요. 예. 경상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군 공모 사업을 키워서 기부금을 쓸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요. 전라남도 곡성구는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를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모금을 시작했고요. 혹시 여기가 소아과가 없나 보네요. 네. 곡성군이. 네. 강주시 동구는 지난해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사실 한국보다 일본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먼저 시작했던 곳인데요. 그렇죠. 예. 일본에 가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 찾아가서 제가 발언다고 해본 적이 있는데 일본도 같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나 이쪽에 기부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어느 정해서. 안동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지정 기부제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아,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벌써 시행한 지 훨씬 한참 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상당히 그 기부금 규모가 커졌다는 그런 소식을 네, 좀 봤던 활성화되어 있죠, 기억이, 상당히.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도 있어서 일본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좀 많은 고민이 있다고 그때 제가 갔을 땐 들었습니다. 자, 개선점 몇 가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홍보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 지적해 주셨고, 네. 또 사용처 이 문제도 좀 개선해야 할 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올해 2월 1일자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 이게 법이 통과가 됐나 보네요. 네, 2월 1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됐다. 네, 예, 예.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예.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 연간 한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게 500만 원까지였는데 네, 이게 2천만 원으로 됐다고요? 네. 그러면 오. 앞으로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천만 원 상향된 게 올해부터예요? 내년부터예요? 2025년부터입니다. 올해까지는 500만 원인가 보네요. 네, 올해까지는 그렇고요. 예. 그럼 모금 방법도 올해부터는 뭐 문자 메시지도 허용되고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도 허용되기 때문에 예. 과다한 홍보 비용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외 사적 동창회, 향후회 이런 데서 그렇죠. 아, 우리 고향사랑 기부합시다 뭐 이렇게 권유하고 독려하는 행위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전혀 안 됐었죠. 이제는 할 수 있다. 네. 아우, 잘 됐네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지난해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점. 그래서 지정 기부할 수 있게 됐고 상한액도 올리고 모금 방법도 제한이 많았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켰다라는 네. 말씀. 자,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실까요?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출향인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에서 50대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관심이 가장 높은데요. 수도권 대도시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마다 향후회가 결성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향의 정치, 경제 등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법적 제한으로 전화 서신으로 개별적 권유를 할 수 없었고 특히나 향후에 동창에 적극 독려를 할 수 없어서 홍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출향인들의 관심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두 번째로는 기부금의 사용처 결정에 신중해야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소득공제라든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유보다 특정 목적을 가진 사업의 지정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라처럼 기부자가 보람을 느끼고 기부한 돈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면은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 기부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출향인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기부금의 사용처 결정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뜰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이제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17일 저녁 9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죠.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마우나 오션 리조트의 강당 건물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대구 경북 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혁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구 경북 녹색연합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죠. 예, 대구 경북 녹색연합은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과 시민들이 삶 속에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이나 K2 공공항 이전, 또 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또 화재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시민단체. 그 녹색연합의 어떤 대구 경북 지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지난 2월 17일이 바로 2014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자, 이 붕괴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예,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들 한 560여 명이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예. 근데 갑자기 그 리조트 강당 건물의 지붕에 눈이 엄청 쌓였고, 예. 그로 인해서 벽과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214명이 매몰되고 10명이나 목숨을 잃은 아주 중요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214명의 인명사고에 있었던 그중에서 예, 사망자가 무려 10명이나 나왔던 그리고 아직까지 그 피해자 중에는 10년이 지났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못하는 분도 계시다고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당시 생존자 중에 또 이런 트라우마를 아직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고, 당시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그 부산 외대 그 신입생들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당시.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아직 우리 안전 의식이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예, 무너져 버린 그 건물의 주요 건축 자재가 그라스올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라스올 패널은 패널? 예, 유리솜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샌드위치 패널은 습기가 내부로 침투해서 무거워지면 이제 천장에 내려앉을 수도 있죠. 예. 이러한 문제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그라스 울이라는 게, 그 왜 유리할 때 그 글래스 말하는 거군요. 글래스 유리 예. 플러스 울, 섬유. 그러니까 유리 원료를 고온에 녹여서 솜사탕처럼 만들어서 유리 섬유를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접착 성분을 이용해서 그라스울 단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게 유리솜 형태다 보니까 습기 문제나
이 유리 섬유가 이렇게 잘게 부서지면 분질이 발생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우리말로 이제 유리 솜 패널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습기를 잘 머금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패널이. 예, 근데 또 무거워지고. 구조적으로 철판만 겹쳐 놓아서 예. 결합부에 이제 물이 침투할 수 있고요. 침투하고. 예. 그 침투한 습기나 물이 마르더라도 처져 버립니다. 구조물이. 그래서 복원도 잘 안 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하중이 이제 눈이 워낙 많이 왔으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천장, 그 지붕부터 무너졌죠, 당시에. 중앙 부위부터. 그 예, 강당. 맞습니다. V자 형태로 무너져. V자 형태로 확 이렇게 지붕이 무너져 내렸던. 그러니까 이 건축 자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그라스 울 수분 침투로 인한 하중 증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인체 유해 우려도 있다고요? 예.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이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예. 그라스울이 그 유리 섬유 조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예. 뭐 동물 실험에서 폐에 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폐에. 그래서 예. 그라스울이 무해하다는 업체 주장은 좀 검증이 필요하고요. 예. 과거에도 인천 지역에 유리 섬유 공장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섬유를 단열재를 만들 때 그 접착제를 쓰는데 그거 페놀 수지 바인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놀 수지 바인드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은 포르말데히드가 나오거든요. 예.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인체, 특히나 폐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접착제에도 문제가 있다. 1급 발암물질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이게 뭐 단열 효과 이런 거는 굉장히 좋나 보네요.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죠. 샌드위치 패널 3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단열성 저거는 제일 떨어집니다. 이게 또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라스울이. 예, 단열 성분은 떨어지는데 이제 불연제고 화재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여지는데요. 걱정스러운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안정성이나 인체 무해성 등이 이제 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화재에 견디는 것만 부각되는 거는 문제고요. 더더욱 그 제도적으로 그라스울 패널은 실물 모형 화재 시험이 면제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시험해 보면 그 구조물 사이사이로 불꽃이 보인다 하거든요. 그러면 화재 확산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라스울 패널을 면제를 시켰어요.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그라스울 패널의 그 품질 관리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뭐 인체 유해성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이 그라스울 패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용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무게가 가볍고 건축 비용이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시간 견디는 게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값싼 중국산 그라스울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 자재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비용. 근데 여기에도 그 중국산 그라스울도 KS 인증 때는 정상 제품으로 인증받고 유통할 때는 성능 미달 제품들이 유통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또 눈속임하는 게 있군요. 지금 보니까. 예. 일단 뭐 장점이 뭐 가볍고 비용 절감도 많이 되고 화재에도 강하고 뭐 이런 강점이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 보니까 자, 이걸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그라스울 패널을 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라스울 패널이 습기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마감을 하고요. 또 겹쳐지는 부분에
그 습기나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시공을 하면 좀 나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값싼 제품들이 또 유통되는 것들 성능 미달 제품이 그 유통되는 거는 가격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도 이런 유혹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사용자도 또 여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면 성능 미달 그 제품들이나 뭐 가짜 제품들이 유통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품질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도 지금 특정 기관이 받고 있는데 복수의 기관이 품질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국토부나 여기에서만 담당하지 말고 그 우리 옆에 있는 지자체들이 단속을 해서 현장성 있게 단속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대구 경북 녹색연합의 이재혁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알렉세이 나발리의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먼저 알렉세이 나발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 그것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1976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출생했던 올해 47살로 사망한 변호사이자 정치인입니다. 예.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예일대학교에서도 유학을 한 엘리트예요. 네. 미래의 러시아라는 정당을 이끌었는데 이 정당은 선관위에서 몇 년째 정당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누가 거부시켰겠습니까? 푸틴 아니겠어요? 거죠. 예. 통합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렇다고 이 주류 야권 정치인들과 다르게 정계 주류에 진입을 못하고 있지만 정치력이 없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반 단순한 반푸틴 제야 정치인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발리는 현대 러시아 미국 연구소라는 일종의 법무법인을 세워서 푸틴 정부와 척을 졌던 기업이나 언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변호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리스 nem초프라고 주류에서 제야로 넘어온 암살당한 인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를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더욱 경계와 제거의 대상이었죠. 푸틴에게 정면으로 맞선 아주 젊은 정치인 엘리트 출신의 혹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죽이려다 못 죽였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푸틴은 성공한 거고. 예,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김대중 선생이다. 자,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젊군요. 젊죠. 47살밖에 안 됐군요. 예. 자, 그러면 알렉세이 나발리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나발리 정치 성향이 반이슬람, 반중, 반이민,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발언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나발리는 청년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로그를 통해 가서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네. 블로그 통해서 푸틴 대통령 공격하고 정치 시위 조직하고 푸틴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다 라면서 폭로도 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의 딸의
재산이 얼마인데 이거 추정하면은 푸틴의 재산은 이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푸틴이 평소에 나는 모스크바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예. 엄청난 재산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뭐. 예, 2011년도에 그 나발리는 한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 통한 러시아, 푸틴의 정당을 가지고 사기꾼과 도둑놈들의 정당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기꾼과 도둑놈들이란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예. 예.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 주도하고 민주화에 대한 연설을 2011년도에 하면서 대중들에 굉장히 각인을 시켰거든요. 네. 그 2011년도면 벌써 몇 년입니까? 굉장히 30대 후반 때부터 벌써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거죠. 그렇네요. 물론 나발리가 미국 CIA나 영국 MI6의 첩보 자산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반푸틴 세력을 귀엽해가지고 싸우는데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나발리는 러시아 내에서 독재자 푸틴과 맞서 싸우는 정말 그 선봉장으로서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뒤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어떤 지원을 좀 받은 면도 있지만 푸틴 대통령을 공격했던 정치 시위를 조직했던 청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 예. 여기 푸틴 대통령이 저 모스크바에 아파트 한 채만 있다고 본인이 주장한다고요? 본인이 마치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는 29만 원밖에 없어.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이네요.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그래서. 예. 자, 이렇게 47살이라는 비교적 적은 나이에 사망한 것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나발리가 뉴스에 나온 게 저도 이제 기억하는 게 지난 2020년에 비행기 안에서였죠. 그 독극물에 의한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맞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극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공항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상태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급히 회항을 해서 극적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때 의료진은 검사에 독극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독일의 연방 군 연구소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경작용제, 노비촉, 러시아에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 독극물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고 살아나서 더 상징적인 그때 뭐 푸틴이 한 거다 다 이야기했는데 노비촉이라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하여튼 반푸틴 상징 인물이 된 거죠. 예, 노비촉이라는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독극물 이걸 그 공항 카페에서 그 차 속에 누가 그렇게 탔나 보네요. 그러면 그걸 마시고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된 거죠. 러시아어를 잘 모르지만 노비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독극물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자, 어쨌든 이렇게 2020년에 독극물 살해 미수 사건 뭐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뭐 이건 거의 100% 푸틴 쪽에서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나발리가 독살 시도에 관여한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했는데 기각당했고요. 나발리가 극적으로 회항해서 돌아와서 치료했던 러시아 의사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발리가 이 사람 참 좀 배짱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FBS의 고위 인사인 것처럼 속여서 자신의 암살 작전에 참여했던 요원과 통화를 합니다. 그 직접 사건 진상을 밝혀냈어요. 그 통화하면서요? 예. 그래서 독약을 전달했는데 여객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항해서 살았다. 이거를 이제 그 화학 담당 요원이 자기 FBS의 고위 인사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녹음해서 나중에 이렇게 밝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속옷에 독극물 묻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속옷에? 아까 차를 마신 게 아니고? 차를 마셨는데 그 와중에 속옷에 독극물을 묻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 당국은 모두 다 부정했죠. 그렇겠죠. 이게 밝혀지고 나서 당시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서방 45개 나라가 푸틴 대통령에게 나발리 독살 시도 의혹 해명해라 예. 막 하니까 푸틴은 이건 내정 간섭이다. 난 그런 적 없다 거짓말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내의 나발리즈는 모두 압류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1985년도 2월 8일 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기억나시죠? 예. 2월 12일 날 2.12 총선이 있었으니까 예. 나흘 전에 김포공에 귀국할 때 그때 죽는다 큰일 난다라고 했었는데 말렸었죠. 근데 똑같이 러시아 내 러시아로 아내와 함께 나발리로 지난 2021년 1월 17일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당한 거죠. 이 독극물 사건이 2020년 8월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21년 1월에 다시 러시아로 들어온 거군요. 귀국하자마자 거기서 이제 바로 공항에서 체포당하고 감옥에서 이제 수감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죠. 21년 1월에. 그때부터 이제 21년부터 수감되다가 계속 수감 생활 중에 교도소에서 이번에 이제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이감을 당하거든요, 나발리가. 근데 2021년 8월 나발리는 러시아 최악 4대 교도소 중에 하나인 파크로프시의 제2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0년에 형법이 개혁돼서 구타나 육체노동은 안 하는데 하루에 5번 정도 8시간씩 러시아 찬양물을 강제로 시청해야 한다. 고문이다. 이런 것도 있군요. 이게 뭐냐면은 8시간. 푸틴 찬양물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나발리 입장에서 이 고문이죠. 하루에 8시간씩 매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나발리의 흔적을 러시아 당국은 지웁니다. 막 50개 정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시키고 또 이감시켰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 악명 높은 하르프 제3교도소를 이감시켰는데 여기서 결국 지난 2월 16일 나발리는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 뉴스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 교도소가 러시아가 워낙 또 추운 지방인데다가 시베리아요. 그 중에서도 또 아주 추운 지역에 이제 교도소에 수감시켜서 완전히 맞아요. 추위로 고문을 시켰더구만요, 보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면 교도소 당국은 나발리의 사망을 어떻게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교도소 당국이 이 발표한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 형무소에서 산책을 하던 도중 나발리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건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밝힌 게 2분 뒤에 교도소 의료진이 도착했다. 2분 뒤에. 4분 뒤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30분 가까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면서 오후 2시 17분에 숨지고 말았다고 하거든요. 2시 17분 기억하십시오. 오후 2시 17분 중요합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서구 언론들은 아니 그 3년 동안 무려 300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지 않았냐. 의도적으로 죽인 거다. 그러니까 아까 춥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감기간 중 4분의 1 이상을 냉동 처벌 감방에서 보냈다. 뉴욕타임스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 별명이 북극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추운 곳이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외투 없이 외부에 막 이렇게 서 있도록 하고 찬물도 끼얹고 이랬다라는 것이죠. 찬물도 끼얹어요? 거기다가? 근데 나발리가 죽기 하루 전인가 법정에서 나온 모습이 있거든요. 굉장히 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멀쩡하게 보였지만 굉장히 많이 좀 초췌해져 있고 아마 독극물 중독 2020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제대로 치료 못한 상황에서 혈관 속 핏덩어리, 혈전이 뭉쳐 사망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수장이 나발리가 혈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젤렌스키는 그래도 크렘린이 푸틴이 죽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건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하고 이 상황에서 3월 달에 푸틴 정권의 대선이 있거든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푸틴이 대통령 되겠죠. 그러니까 나발리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 나발리가 북극 늑대라고 불리는 그 교도소로 이감돼서 영하 20도에서 밖에 외투 없이 서 있는 그런 형벌, 여기에 찬물도 끼얹고,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그 혈관 속 혈전이 뭉쳐져서
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는 시선보다는 또 다른 의혹이 또 있다면서요. 사망. 시간이 의혹. 많지 않아서 제가 뭉뚱그려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는 KGBC 원펀치 암살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심장 쪽에 한 방 탁 때리면 죽는다는 거. 이게 KGB식 원펀치 암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푸틴이 KGB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러니까 말이 막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정보수장은 혈전이다라는데 혈전이 왜 생겼냐? 추운 데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나발리가 이게 참 이상한 게 나발리가 그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추운 곳에 있던 건 맞는데 러시아 당국이 발표하기를 어떻게 빨리 발표했냐면 그 공식 보고된 시간이 불과 2분이 지난 시점에서 교도소 당국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아까 그 2시 17분? 그때? 아니요. 그 2시 17분. 그리고 4분 뒤에는 러시아 통제한 텔레그램에서 나발리 사인이 혈전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7분 뒤에 크렘린궁 대변인이 나발리가 사망했다고 밝혀요. 이 모스크바에서 1930km 떨어진 외딴 시베리아 교도소에 발생한 걸 2분, 4분, 7분 뒤에 밝힌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절대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할 수가 공식 없죠. 사망 시간을 발표된 2시 17분보다 무려 4시간 전에 나발리가 사망했다라고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겠네요. 이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석연찮은 행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 당국의 공식 발표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이 죽었으면 추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모객들을 다 잡아가요. 그 추모객들 체포 그 수백 명이었죠? 체포한 게. 한 400명을 잡아갔다라고 하는데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거 밝힌 것만 그 정도니까. 추모하는데 왜 잡아가죠? 이거 무슨 명목으로 잡아가나 모르겠어요. 한때는 꽃만 놓고 가라라는 사람도 있고 꽃 놓고 간 사람들 잡아다가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입영영장이 떨어진답니다. 군대 보내는 거죠. 참 추모 말고 군대 가라 이 얘기죠. 대단해요. 이게 3월 달에 대선 앞두고 공안정국 조성하는 거 이미 공안정국이죠. 9일 만에 8일 만에 9일 만에 모친에게 시신이 전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장례식 치러라라고 협박하고 나발리 측은 반발하고 더군다나 지금 또 나중에 나온 그 후속 보도로는 사망하기 직전 이제 러시아 정부의 그 암살 요인과 뭐 인질 교환, 막 교환하는 방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나발리가 석방되면 푸틴으로서 가장 골치 아프니까 이게 서둘러서 살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무서운 나라네. 무섭고 의문스럽고. 독재국가 맞고요. 전 세계에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 러시아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발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